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주제도 제한 없는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의혹 등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핵심을 피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인사약을 쓴다고 합니다. 인은 인정, 사는 사과, 약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사과에는 인사약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재차 무엇에 대해 사과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인정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사과한다라고 했죠. 하나만한 소리다. 해명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온 민심의 소리가 대통령실에는 과연 들릴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조산기가 있었던 대전의 한 임산부가 200km가 넘는 순천에서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7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가 만든 일부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이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소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당연직이 15명, 위촉직 25명으로 총 40명의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참여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당연직 15명 가운데 여성은 1명이고 위촉직 25명 가운데 여성은 4명으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걸 비율로 보니까 10%에 불과한 거고요. 그런데 현재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결국 정책 결정 구조에서 불평등, 성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네. 전남도 의회에서도 관련 부분 지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10% 수준인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한 의원은 환경오염과 탄소중립, ESG 관련 사안에서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고 호르몬이나 신체적 특성상 환경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들의 관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성별 비율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성 인재 추천 등을 개선 권고하고 새로 위원 임기 도래에 따른 재구성을 할 때는 성별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 참여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고가 장비 부품을 고철로 판매한 전남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수억 원대 고가 장비 부품을 고철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순천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남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을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2021년 11월 절단용 주조장비에서 철거된 부품을 고철로 판매하고 판매 수익 990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해당 장비는 2008년 9억 1,300만 원에 매입한 뒤 수억 원을 더 들여 성능 개선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가 없는 부품을 떼어내서 공장동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보관 중인 부품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철 상황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판매한 대금은 어디에 쓰여졌나요? 네, 판매 대금 990만 원 중 500만 원은 부품 매각과 함께 처분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490만 원은 신규 장비 제작 과정에서 성능 개선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 같은 사실은 전남 테크노파크 측의 특정 감사 결과로 적발돼 관련자 3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대금의 정확한 사용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금을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정작 학교 측에서는 재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교육청이 1,000만 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여수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해임 처분하도록 했으나 네. 학교 재단 측이 이를 무시하고 불과 1개월 정직 후에 복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사학재단은 또 횡령 금액의 3배를 징계 부과금으로 징수하라는 도교육청의 처분 요구에도 횡령 금액에 해당하는 징계 부과금만을 징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예.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은 최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여수 공고 관련 고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따져 물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횡령과 복무 규정 위반으로 여수공고에 해임을 요구했는데 정직 처분했고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여수공고 비리 관련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여수공고 행정실장 비리 관련 특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네. 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학교 행정실장 A씨가 복사용지와 토너 등 물품 구입비를 이중 또는 허위 지출하는 수법으로 1,020만 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위 사실을 적발해서 해임 처분을 요구했는데 사학재단인 학교 측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당시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과 징계 부과금 3,06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 A씨의 횡령 행위를 묵인하고 회계 서류 허위 작성과 물품 대금을 우선 지출한 사무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도교육청이 이와 함께 행정실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했고요. 그러나 여수공고 사학재단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실장 A씨에 대해서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1,020만 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예. 사무직원 3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 견책에 하는데 그쳤고요. 재단 측은 행정실장 A씨가 학교 발전에 노력하고 직원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사무직원 3명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성실한 근무 태도와 부당 지시 거절의 어려움 등을 들어서 징계 감경을 했는데요. 예. 여수공고 사학재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 처분 요구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로 대신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의 감사 처분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행정실장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개월의 정직 기간을 마친 뒤 복직을 했고요. 현재 학교 내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기관인 전남도의회 감사 처분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렇게 처벌을 약화시켜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 참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거든요. 사례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 공립학교가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사흘 전입니다. 지난 4일 대전의 한 임산부가 28주 만에 양수가 터지면서 조기 분만을 해야 하는데 응급 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200km가 떨어진 전남 순천까지 와서 무사히 분만을 했다는 소식 화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먼 곳까지 이송되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때 상황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의 남편분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성함은 밝혀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신가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출산은 무사히 하신 거죠? 아, 예, 지금 무사히 출산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산모분께서는 입원 중이신가요? 예, 현재 입원 중입니다. 아, 순천에서요? 네네. 아내분이랑 아기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 다행히 아내와 아들 건강 양호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기가 남자아이였군요. 네, 아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28주에 조산을 하셨기 때문에 아기도 많이 작았다고 들었어요. 아, 예, 조산을 하여서 28주에 태어나서 1.3kg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40주 전후가 출산 시기인데 28주 상당히 빨랐습니다. 자, 어떻게 대전에서 순천까지 와서 출산을 하게 됐는지 그날 밤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새벽 2시 50분경 아내가 진통과 함께 옷이 다 젖은 걸 보고 대전에 119 앰뷸런스를 통해서 대전에서 순천 현대 여성 아동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처음에는 다녔던 병원에 가셨을 것 같아요. 4시간 반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첫째를 작년 12월에 정상 출산하였던 병원이라 네. 둘째 아기가 생기자마자 다니던 병원인데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은 못하였고 대학병원을 가서 2-3시간 내로 출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니던 병원에 가서 출산을 처음에 하려고 했으나 인큐베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절을 한번 당하셨고 그래서 네네. 대학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대학병원을 알아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충청권 대학병원을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다 거절 당하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첫 번째 다니던 병원에서 거절을 하여서 네. 구급대원 분들 및 소방청에서 네네. 대전뿐 아니라 충청도, 경기도, 인천 지역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응급분만 의사가 없어 어렵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갈 곳을 찾지 못한 채로 얼마 정도 시간 동안 기다리셨어요? 오전 5시 30분경까지 구급차 안에서 약 2시간 30분 이송을 기다렸습니다. 그 상황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되셨을까요? 그 당시 심경이 어떠셨나요? 당시에는 정말 불안하고 걱정되었지만 네. 구급대원분들이 산모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 그래요? 예, 그나마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정말 가족처럼 괜찮을 네. 거다, 받아주는 병원이 있을 거다. 예, 조금만 힘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도 충분치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응급 의료에 구멍을 좀 실감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아, 네. 인큐베이터의 부족 지금 저출산 대책을 내세우는 건 좋은 취지라 생각하지만 네. 예, 현재 의료 개혁,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당시 함께했던 구급대원분들께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5시간 동안 가족처럼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고 순천현대 여성 아동병원까지 안전 이송해주신 구급대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처음에 대전에서 신고를 했을 때 오셨던 그분들이 순천까지 그 아침 7시 정도까지 계속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기 시간 포함해서 한 4시간 반 정도까지 같이 계시다가 순천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시고 그분들은 가셨나요, 다시? 네, 맞습니다. 그 아침 7시 반 정도에 예. 춘천 그 현대 여성아동병원에 도착을 해서 네. 그분들은 이제 다시 대전으로 그 시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도 순천 현대병원에 있고 네. 산모분도 현대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신 거예요? 네, 현재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산모는 일단 아내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입원을 해야 하고 예. 예, 둘째 아들은 한 8주 정도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8주 내내 순천에서 네, 맞습니다. 있을 예정인 건가요? 네, 그 대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예, 지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순천 현대병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기 순천에 연고가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뭐 따로 연고는 일절 없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까 작년 12월에 태어난 첫째 아기가 있다 하셨는데 그럼 첫째 아기도 아직 돌이 안 된 거네요? 네, 아직 돌이 안 됐습니다. 그럼 돌이 안 된 아기가 지금 대전에 있고 산모는 입원을 해 있고 둘째 아기도 함께 순천에 지금 인큐베이터에 8주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님은 어떻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그 저녁에 이제 저녁 석식을 먹고 대전을 가서 이제 대전에서 하룻밤을 자고 애기랑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시 그 여기 순천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일도 뭐 아무것도 다 안 되시겠어요, 지금 이게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고 아내분 또한 건강하다고 해서 참 정말로 다행입니다. 아, 예. 우리 아이 이름은 지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예. 네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잘 태어나준 우리 아이 그리고 잘 견뎌준 우리 아내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5시간가량 잘 버텨준 둘째 아들과 저희 아내에게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 가족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정말 아버님께서도 보호자로서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아이와 아내분 건강해서 참 다행이고 출산 축하드리고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순천까지 와서 응급 분만을 해야 했던 임산부 그날 이야기 남편분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듣고 오신 오늘의 이슈 인터뷰에 이어서 민원 해결사 시간에도 분만실 뺑뺑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분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응급 출산 소식을 듣고 지역에서는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은 시민들은요, 반응들이 대전에서 순천으로? 왜? 대전은 순천보다 경기도가 가까운데 어떻게 순천까지? 라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 듣고 이게 지금 잘 본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랑 훨씬 가깝고 수도권과 가까운데 순천까지 왔다고? 그렇죠.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도. 예. 이런 것 때문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응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전원을 하는 거는 고려해봤지만 이렇게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반대로 이송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네. 시민들은 충청권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와 인천 지역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출산 관련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미숙아를 출산했던 부모들은요. 이런 상황들을 몸소 체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 신생아 인큐베이터 문제가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신생아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뭐 광양, 고흥 다 없고요. 여수시에서도 출산이 어렵다고 하죠.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산모가 양수가 터지고 아기는 미수가 상태였습니다. 네, 아기가 한 28주 네. 차 아기였고 1.3kg 아기였습니다. 네, 굉장히 작았죠. 네. 그래서 신생아 인큐베이터가 있어야만 출산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현재 이 전남 동부권에서는요, 순천에 있는 2개 여성병원이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에 있는 출산 가능한 병원 중에서도요,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있긴 하지만 네. 이마저도 미수가 출산 등 응급분만은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각 지역,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들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네네. 여수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출산했을 때 아이 체온 유지를 해서 잠깐 넣어두는 것뿐 그 위엔 사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출산하고 부모, 뭐 아빠나 부모님 보여줄 때 그때 따뜻하라고 넣어놓기만 하고요. 그 신생아실에서 다 뺀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조수가 출산이나 뭐 응급 분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또 이런 응급분만 있을 때는요, 순천이나 대학병원 모두 전원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현재 가장 많은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인데요.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아이가 지금 임원에 있는 그 병원이기도 하고요. 네. 이 얼마 전에 미수가를 출산한 그 한 산모는요, 예상보다 다른 지역에서 순천으로 오는 조산모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자신이 미수가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이 출산 의료 문제를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시민 얘기 들어보시죠. 한 달을 입원을 했는데 그 옆에 같이 입원했던 산모도 광주에서 다시 순천으로 와서 입원한 사례도 있고 엄청 많아요. 조산기로 입원하면은 6인실도 금방 차요. 하루아침에 차는 사례도 많고 너무너무 부족해. 인큐베이터도 저희 아기가 2주 정도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이제 저희 아기는 그나마 괜찮아져서 빨리 인큐에서 나와서 다행인데 그동안에 인큐 자리가 비어있다가 다 찼어요. 일주일 만에. 엄청 심각하다고 느낀 게 왜냐하면은 사례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은 구급차 안에서도 출산을 하다가 또 안 좋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명만 잘못된 게 아니라 아기도 같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앞서 미수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대전 산모의 경우에는 아이는 건강히 태어났지만 8주 정도를 인큐베이터에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들이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인큐베이터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수가들은요, 장기간 입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요, 1, 2주 정도 있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 비어있는 인큐베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대전에서 순천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도요, 병원마다 인큐베이터는 보유를 하고 있지만 비어있는 인큐베이터가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요, 지역의 산모들은 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응급 이송이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혹시나 지역 산모들이 응급상해 발생해서 지역에서 출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가를 출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조산모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터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은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출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사례와 비슷한 28주의 산모를 만나봤습니다. 예. 이번 소식을 듣고 같은 산모로서 안타깝고 속상했다고 하는데요. 또 응급의료 체계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여수의 대부분의 산모들이요, 순천에 있는 여성병원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인데요. 이 산모들은 출산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다 여기에 대비가 되지 않은 의료 현실까지 이 산모들은 출산을 독려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산모 얘기 들어보시죠. 분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순천으로 처음부터 다닌 거였거든요. 거기에 인큐도 있고 만약에 애를 낳았을 때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게 여수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순천으로 가는 거죠.
한 달 전 날짜 픽스해놓고 가서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내가 만약에 1시로 예약을 해놨어도 1시에 볼 수가 없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사람 밀리다 보니까 만약에 2시 이렇게 넘어가고 만약에 그날 긴급분만 잡히면 나 2시에 잡았는데 5시 반인가 진료받았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진짜. 이게 더 안정적인 데서 이제 애 낳고 싶으니까 내 애가 갑자기 낳다가 위험하든지 아니면 긴급분만 해야 될 상황인데 받아주다 잘못되면 어떡해 여기서.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정책이. 병원 일단 갖춰놓고 28주 아기 나오는데 나을 데가 없어갖고 순천까지 내려온 게 이 지방까지 갑자기 이렇게 딱 되니까 애 낳는 것까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건가? 그럼 왜 애를 낳으라고 지금 막 이러는 거야?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출산도 문제지만요. 해를 거듭할수록 아기를 저출산도 문제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을 만한 병원이 줄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고흥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병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남권 대부분이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모와 아기들 건강을 위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 상황 대처할 수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출산 전 기대와 설렘보다 의료 붕괴로 인한 불안을 먼저 느껴야 하는 산모들의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민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조금 바빴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기 뒷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 도심 한가운데 문을 닫고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내용 취재하셨습니다. 이 병원 언제부터 방치됐고 지금은 어떤 상태이던가요? 네, 그 여수 시민들께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여수 주민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가 지역 대표 의료병원이었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둔덕동 언덕 위에 있는 거기 네, 말이죠? 맞습니다. 예. 둔덕동에 위치한 그 과거 성심재단이 운영했던 병원이에요. 예. 1984년에 개원을 했었고 34년 동안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2018년 6년 전에 경영난으로 휴업하고 바로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년 전에 한국건설에게 매각이 됐어요. 실제로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창문들이 다 깨져 있었고요.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건물이니까 제대로 시검 장치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열려있는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문으로 살짝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그린 것 같은 낙서들도 많이 있었고 내부는 예. 이미 물도 가득 좀 차 있고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열악한 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방치가 되어 왔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6년이라고 하면. 근데 그래도 뭐 관리 없이 6년 내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으면은 막 여기저기 녹슬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곰팡이 냄새가 특히 심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유리도 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거의 뭐 전쟁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취재 가실 때는 대낮에 가셨죠? 네, 대낮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데 밤에 가면 사실 진짜 막 무섭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이 병원이 흉가 체험의 콘텐츠의 배경까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요거더라고요. 공포 체험 그리고 흉가 체험을 주로 하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게시 동영상을 보니까 열린 문을 열고 이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그 병원에요? 네, 그래서 한 바퀴를 쫙 촬영을 했는데 문제는 안에 고가의 의료기기도 있었고 또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CD 같은 것들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게 2차 피해, 그러니까 환자들의 만약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예. 그럼 이게 유출될 수도 있는 거여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뭐 개인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뭐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치된 지 꽤 됐기 때문에 뭔가 안전사고라든지 혹은 뭐 그 안에서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한 주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뒤에는 요양병원이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요? 앞에도 예. 네,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난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곳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을 하셨어요. 가끔 유리창 깨지는 소리도 들리고 막 시끌시끌해서 사실 파출소에 신고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파출소 관계자분들도 여기 출동을 일주일에 2-3번씩은 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제가 말한 대로 그 범죄 발생 우려가 실제로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빈 건축물이지만 관리 주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누가 관리 주체인가요? 네, 빈집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병원이 비었다면 빈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예? 빈 건축물일 경우 국토부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요. 다른 빈 건축물들도 뭐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주민 피해가 우려가 된다 하면은 지자체가 철거 지시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폐병원은 빈 건축물인데 공교롭게도 빈 건축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 87동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안 들어갔다는 게 저도 신기해서 왜 안 들어갔느냐 물어봤더니 여수시는 이 건축물의 소유주가 한국건설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건설이 지금 이 폐병원을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매입을 한 상태에서 최근에 유동성 위기로 한국건설이 지금 거의 기업회생 신청했다가 지금 법정 관리에 돌입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없는데 이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빈 건축물이라고 하면 소유주가 없는 건축물을 빈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닙니다. 소유주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살짝 애매한 게 소유주가 있고 그리고 이 소유주가 5월까지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 관리자를 배치를 해서 관리자가 뭐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회사 사정이 이후에. 더 심각해지니까 5월 이후로는 배치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실은 그 내부 상황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쟁터처럼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시는 관리에 아예 관여하지를 않나요? 시도 사실은 법적 그 강제 조항이 없다고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철거 지시를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소유주가 우리 철거 안 할 거야. 뭐 철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 철거 안 할 거야 하면은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수시 차원에서는 대책은 따로 뭐라고 내놓던가요? 네,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요. 건설사도 이제 대책을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좀 병원에 심각한 낙서는 페인트 칠도 다시 했다고 하고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페인트 칠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다른 곳이 다 폐허처럼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잠금 장치도 다시 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유리창이 계속 깨지고 그렇다고 하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내부가 언제 헐어서 무너짐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수시도 이런저런 상황을 한국건설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건설은 여기를 사실 이제 다시 관리할 여력은 없어 보여요. 이 부지를 조만간 매각을 할 거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인을 투입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됐든 일단 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은 책임지고 누군가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됐던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키우던 반려견이 다른 집 맹견에게 물려서 공격당해서 죽은 사고입니다. 이거 어떤 사고였나요? 네, 돌산의 한 펜션 밀집 장소였어요. 애견 동반 펜션이더라고요. 여기 업주분이 키우는 몰티즈 한 마리가 주차장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옆집 펜션의 강아지 진돗개가 몰티즈를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서 죽인 사건입니다. 네, 제가 만난 분은 그 몰티즈를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왔어요. 그래서 11년을 가족처럼 키워왔는데 네. 한순간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매우 허망해 하셨습니다. 일단 목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줄을
두 강아지 다 착용하지 않고 있었나요? 네, 두 강아지 다 착용하지 않았어요. 일단 가해견주는 그 목줄을 해놨는데 진돗개가 너무 흥분해서 목줄이 뜯어졌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피해 견주는 처음에 이 몰티즈가 죽었을 때 이 가해견주에게 따지러 갔더니 가해견주가 목줄을 해둘 걸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목줄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줄의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요. 네. 일단 지금 피해견이 나뉜 상황에서 가해견주가 가해견을 상대로 보호 조치를 잘 했느냐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가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평소에 더 철저하게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가해견주와 피해견주 모두 가해견인 이 진돗개는 애견 동반 펜션에 온 손님들의 강아지를 최소 2차례 이상 문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네, 이 가해견주도 실제로 배상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다는 사실은 양측이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가해견주의 그 집 앞에 뭐 안내문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조심 안내판도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해견주는 이 공격성이 발현된 이유가 애견 동반 카페의 손님들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자꾸 자기 펜션을 그 손님들의 강아지들이 넘어오는 바람에 이 진돗개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공격한 것이지 원래 공격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좀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개는 안 무는데 뭐 애견 동반 펜션에 오는 강아지들 때문에 흥분해서 그런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처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책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형법, 민법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단 형법상 보면은 재물 손괴 범죄라고 합니다. 재물 손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 반려견을 네. 그 보호자의 재물로 보고 있어서 예. 만약에 나의 그 반려견이 다른 어떤 반려견에 의해 뭐 이렇게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재물 손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견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단순 과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기르던 개가 반복해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견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가 없이 놔뒀다면은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형법 말고도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예. 이제 피해 견주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판례에서도 네. 견주가 반려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받았습니다. 예. 네, 반려동물의 관리는 견주의 책임이고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한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처벌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동물과 동물 간의 이런 개 싸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의성을 이거를 입증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가해견이 일전에 몇 차례 이상 물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소명하고 증거가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각자의 뭐 견주가 있고 입장이 있겠지만 이번 사고로 정말 가족 같은 강아지를 잃은 견주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실지 참, 예. 예, 이번 주 취재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네,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코너 이번 주 이 노래 시간입니다. 박성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와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정치 평론가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들을 또 내놓고 있죠.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오전에 사우나에 가서 꽤 많은 중년의 남성들과 함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끊겼어요.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 전에 왜 사우나에 가셨어요? 저는 오후 출근이어서 제 사생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지 못한 것은 왜 그랬나요? 어떤 분께서 중간에 네. TV를 확 끄시면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인데요. 저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야! 진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흔히 사과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반성입니다. 예.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뉘우친다. 둘째, 빠른 타이밍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과는 너무 늦으면 안 되고요. 상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가능하면 보상도 해야 하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과는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신 건지 그게 좀 애매하다.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냐. 좀 두루뭉술하다. 네, 그랬죠. 맞아요. 예.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다고 그걸 다 맞습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기 바란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게요. 이게 앞서 사과를 하고 고개까지 숙였는데 네. 처음에 다시 또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앞서 숙인 고개가 조금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여전히 대통령의 억울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답답하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으로서 사과하고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제발 이쯤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 지지율 급락의 위기감을 느낀 여당과 정부가 상황을 바꿔보고자 급히 선택한 카드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예. 글쎄요, 여론이 반전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사우나에서 만난 어떤 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TV를 끄신. 팩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 행위에서 더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은 팩트로, 법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이이기 이전에 서로 가치와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관계죠. 국민들의 마음이 왜 돌아섰는지 아직도 우리 대통령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가져왔습니다. 네. 미안해 널 미워해 이대로인걸. 이해해 넌 그렇게 그대로인걸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오늘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한 줄평 이 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아내의 이름보다는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언론들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 많고요. 네.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들으면서 박성원 아나운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11월 7일 목요일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